2002년 여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였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 광장에는 태극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얼굴 하나가 함께 벌럭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릅뜬 눈, 날카로운 이빨, 뿌리 솟은 투구. 치우천왕이라고 불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우리 대부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 얼굴은 어디서 온 걸까? 저 이름은 언제부터 어떤 책에 남아 있었을까? 그 질문을 따라가면 놀랍게도 3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의 하나, 서경이라는 책까지 말입니다. 이 서경을 상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저희는 이번 시리즈에서 그 여정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광장의 깃발에서 시작해 가장 오래된 기록까지, 그리고 기록에서 기록으로 건너가며 물을 것입니다. 같은 인물이 기록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남아있을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 하나. 우리의 역사는 왜 누구의 기록에는 남고 누구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을까?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은 대개 가장 오래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당군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의 건국자입니다. 당군 신화는 삼국유사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은 어떨까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서 사기를 펼치면 당군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기자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동아시아를 살던 인물들인데 한반도의 건국 신화와 초기 왕국들에 대한 기록은 중원의 역사서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우는 다릅니다. 중국의 고문원들을 보면 치우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마주하게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같은 동아시아를 살던 두 인물이 한쪽은 중원의 기록체계에 깊이 포함되고 다른 한쪽은 그 밖에 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함께 살펴볼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상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탄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둘째, 그 중심에 있던 여영편이라는 기록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나라와 강태국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셋째, 서경이 왜 형벌의 기원을 다루면서 치우라는 이름을 남겼을까요? 넷째, 그리고 당군이 남지 않은 기록체계 속에서 치우는 왜 그토록 깊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기원전 1046년경 역사적 기록이 남기는 한 사건.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정당성의 위기였습니다. 상나라의 통치체계는 천명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왕을 뽑는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졌다. 무엇이 이를 의미했을까요? 주나라의 건국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마주한 질문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상나라를 멸망시킬 명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천명을 얻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은 역사를 뒤져야 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옛 성현들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무엇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무엇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그 탐구의 흔적이 우리가 지금 보려는 기록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서경 여형편이라는 기록을 봅니다. 여형은 여나라의 형법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여나라는 주나라 건국 직후 한 인물에게 봉지로 주어집니다. 그 인물은 유명한 강태공입니다. 여형편을 읽으면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 건국 직후 주나라는 도덕의 통치를 표방합니다. 상나라의 가혹한 형벌 체계를 거부하고 선현들의 덕으로 다스린다는 이상적 선언. 그런데 여형편은 어떨까요? 이 기록을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누군가는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나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복한 지역들, 상나라의 유민들,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의 갈등, 도덕의 통치는 아름다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형편이라는 기록이 남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형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참고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도덕만으로는 충분할까? 아니면 규칙이 필요할까? 그 고민의 기록이 여형편으로 남겨진 것은 아닐까요? 여형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록이 형벌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왜 형벌일까요? 역사에서 형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가 작고 단순할 때는 도덕과 공동체의 규범만으로도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커집니다. 부족이 증가하고 계급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 순간 사회는 새로운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메커니즘. 형벌의 기원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전환점을 기록하려는 노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류는 도덕 외에 다른 것을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여형편이 이 주제를 택한 것, 그리고 그 안에 치유의 이름을 남긴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서경 여형편의 원문을 함께 봅니다. 번역을 하면 요순 시대에는 세상이 아침의 해처럼 밝았고 주나라가 쇠하자 오랑캐가 침략하고 중원이 혼란해졌을 때 비로소 치유가 있었다. 이 짧은 문장 뒤에서 앞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균형입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서경은 치유의 이름을 남깁니다. 비로소 치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 외의 것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어떤 전투를 치렀는가? 그는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그는 정확히 어떤 형벌 체계를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침묵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것이 의도적인 침묵이었을 가능성입니다. 구체상을 남기면 뒷날의 독자들이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남기면 각 시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이름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당시의 기록 관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름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절제된 기록이 이후 2000년 동안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침묵을 생각해 봅니다. 단군의 침묵입니다. 서경의 치우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은 어떨까요? 중국 기록 체계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원 중심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황제의 나라고 주변은 오랑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오랑캐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위협이 되는 민족들은 기록에 포함됩니다. 동이족, 남반민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어떨까요? 거리가 멀고 중원의 정치에 직접적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원의 역사 기록 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록할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개별 기록자의 선택이 아니라 기록 체계 자체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침묵을 마주합니다. 서경 속의 치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이름은 남기되 구체상은 지워버리고 다양한 해석을 시대에 따라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군의 침묵, 말할 수 없게 된 침묵입니다. 기록체계 자체 밖에 있습니다. 포함될 구조가 없었습니다. 두 침묵은 같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는 기록자의 선택이 만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2000년이 지납니다. 2002년 여름 한국의 광장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붉은 깃발에 치우의 얼굴을 그렸다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의 상징을 고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경이 남긴 침묵해진 이름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침묵도 호출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내 역사는 여기에 있다. 비록 그것이 중원의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광장의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하나의 행위, 기록체계 밖에 있던 것을 기록체계 안의 것으로 소환해내려는 시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기록된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도 치우를 중국 신화의 인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의 광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역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기록체계의 경계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은 이름이 기록마다 어떻게 다르게 남아있을 수 있는가를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본 것은 강태공 시대에 남겨진 침묵, 그리고 더 큰 침묵, 기록 체계 자체가 만드는 부재. 두 침묵의 성질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록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기록은 누군가의 선택이고 어떤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역사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같은 치우를 어떻게 다시 읽었는지 봅니다. 강태공의 침묵을 어떻게 새로운 서사로 만들었는지, 기록에서 기록으로 우리는 함께 건너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마침내 2002년 광장의 의미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한밤의 책방에서 만나겠습니다.